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1,40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빠르게 지수를 회복하더니 이제는 3,000포인트까지 돌파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기대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조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2021년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말부터 해서 과연 코스피가 3,000을 언제 넘을 것인가 아니면 넘을 수 있을 것인가가 큰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새해 들어서 바로 3,000선을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지금 3,000을 넘어선 상황인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래서 좀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네, 갈수록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실물하고 할까요? 금융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작년부터 올 연초까지 지금 실물하고 금융 괴리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그 가격이 좀 좁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갈수록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벌써 3,000선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게요. 오늘 아침에 3,000선을 넘었는데 제가 그 정기분포 그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했는가 이거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기분포에서 1시그마, 2시그마 이런 이제 컨셉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이 기업들이 벌 수 있는 이익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 화살표 부분에 저희 지금 코스피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게 통계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세상에서 한 2.5% 일어날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전문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열심히 주식 시장에 몰려가고 있습니다만은 보통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된 거예요? 네, 현실이 되고 그럼 있고. 2.5%라는 얘기는 지금 화살표 오른쪽 영역이 한 2.5%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런 셈이고요.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그 안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90%는 그쪽에 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까지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걸 넘어섰네요, 지금. 넘어섰죠. 많이 넘어섰고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이게 돈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들은 개인들이 주요 매수 주체로 지금 부상돼 있어서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3시그마 정도는 어느 정도 지수라고 좀 보면 될까요? 한 3,050에서 3,100 사이 가면은 그 정도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미 3,020선 와 있잖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급하게 또 올라온 감도 있고 해서 이제 조만간 9시 뉴스 헤드라인으로 지수 3,000 넘었네. 3,000 올라가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의 우리 현 위치를 좀 파악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지금 정기분포 그래프 다시 한번 한 번 더 볼까요? 재밌는데요. 저도 지금 우리 강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 주식 시장은 주식 가격의 변동은 정기분포를 따른다 하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는데 제가 요새 고민이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강의하면서 했던 고민이 한동안 나왔던 얘기인데요. 주식시장이 과연 정기분포 가정을 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따를 것인가. 가정하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느냐. 그게 지난 한 3, 40년 전 그 가설이 나왔을 때 해리 말코비치라는 사람이 정기분포 가설을 하고 포트폴리오 이론을 만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럴듯했는데 점점 시장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지난 한 100여 년간 봐왔던 시장하고는 많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만 봐도 그렇고 예. 시장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한 예로 제가 한 지난 30년, 40년, 그러니까 장기간 이렇게 주식의 움직임을 보면은 예. 과열됐다, 시장이 과열됐다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러셀 지수가 있어요. 러셀 지수. 러셀 1000, 2000, 3000 이렇게 있죠. 예, 예. 중간 정도 러셀 2000 지수가 저점 대비 한 80%, 85% 치고 올라왔다 하면은 향후 한 2, 3개월 동안 그 안에 분명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 시장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통계적인 건데 예. 지금 보면은 러셀 지수가 작년 3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 150%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150%가 벌써 받았어야 돼요. 근데 받을 기미는 안 보이고 시장은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뭐 그런 내용들, 이론들을 가지고 정기 분포를 비롯해가지고 시장을 설명하는데 너무 지금 한계가 있지 않나. 예,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신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게 기존의 이론들이 많이 깨져 있는 상황들이 계속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실까를 아마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해 코스피 팬데믹 상황에서 뭐 1,400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3,000선을 넘는 데까지는 아마 큰 이 유동성의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강 대표님도 그렇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 개인 투자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코스피 순매수 규모만 47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오죽하면 뭐 전 국민이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해요. 올해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주도하는 장세가 좀 연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올해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주식시장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까 정규부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런데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 때문에 뭐 거시경제 변수하고 주가하고 괴리를 분석하는데요. 네네. 뭐 우리나라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작년 12월 말 한번 평가해 보면 물론 가격 기준입니다만은 코스피가 한 37%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리고 엔터를 고려하도 한 20%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시장을 별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그 개인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그 괴리가 벌어질 것인가. 그렇죠.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결국 평균을 회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들이 좀 주식을 많이 사는 이유는 은행 금리가 너무 낮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작년 6월 기준인데 18.3%로 낮은 수준이에요. 미국은 50% 수준이거든요. 내일 뭐 3분기 통계가 발표됩니다만 조금 올라갔을 텐데요. 아직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괴리가 좀 더 벌어질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저는 과거로 회귀할 것이다. 평균을 회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돈 많이 풀렸고 금리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돈 넣을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올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 현상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계속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돈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이제 정부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자꾸 옥죄려고 하는 거고 그쪽에서도 넘어오는 것 같고 은행 쪽에서도 이제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저축이나 이쪽에서 계속 넘으려는 잠재 수요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관심도 많아지고 우려도 많아지고 하는데 사실 제가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때 삼성증권에서 그 코스닥 팀장을 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재밌던 게 지금 올라가는 상승 속도와 상승 폭은 유도 아닙니다. 그때는 매일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보다 더 빠르게. 로켓 올라가듯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재밌는 걸 하나 냈어요. 상당히 시장에서는 그때 조금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였던 리포트였는데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때 당시에 다음이죠. 지금은 카카오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익도 못 내고 주가만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주가가 10만 원 언저리에 있을 때 저희가 리포트를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해가지고 매도 의견을 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외국계에서
매수 의견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스트롱 바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하다가 결국은 주가가 고꾸라져 가지고 4만 원 언저리까지 아주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리포트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복된다. 지금 뭐 다들 흥분하셔가지고 이제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항상 그런 거거든요. 가격과 가치를 좀 봐야 된다. 저울질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가격만 보고 따라가는 시장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고 개인들이 공부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너무 뉴스만 많이 보신다라는 얘기고 저희가 부동산을 살 때도 어느 동네 어느 학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럼요. 그걸 사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들은 너무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해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주린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 주식을 막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흐름에 쏠려서 같이 뭐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확인보다는 그냥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동학 개미라고 불리우는 게 약간 남사스러울 정도예요. 동학 코끼리, 콧불소, 네, 뭐 동학 황소 정도로 불려야 되고 뭐 몸집만 커진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뭐 기관의 웬만한 전문가들을 앞설 정도로 공부하는 기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 유튜버들을 통해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본인이 직접 서적을 사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조금 좀 특이한 점이 지금 강 대표님께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막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갔던. 상승했을 때는 지금의 유도 아니다 하셨는데 저도 그때 기억해 보면 물론 그랬죠. 버블 꺼지기 전에 굉장히 올랐었는데 그리고 버블 꺼지고 다시 회복하면서 2000년대 중반에 또 치고 올라왔어요. 네. 금융위기 전까지 2008년. 그렇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제가 여기서 질문 비슷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때는 개인 투자, 직접 투자가 드라이브를 걸었다기보다는 그때는 펀드 열풍이 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99년도에 현대증권이 먼저 출시한 그 현대증권의 디스커버리 펀드가 네. 뭐 4개월 만에 한 뭐 4조를 모으고 뭐 결국에 1년 안에 18조까지 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닷컴 버블 때문에 꺼졌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박현주 펀드니 뭐 미래에셋 펀드 여러 가지 펀드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주도하듯이 이렇게 쭉 몰고 가가지고 네. 공모펀드였죠. 주식형 공모펀드의 그 규모가 정점을 찍었던 게 2008년 금융위기 직전 138조 정도였어요. 받는 거예요. 느낌이죠. 예.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지머니라고 하죠. 이지머니가 너무 지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뭐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던 챕터 11 신청했던 헐츠나 뭐 그 코닥, 이스트맨 코닥 같은 거 제가 보면은 시장에서 사라지나 보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나 보다 했던 기업들이 그 로빈후드라는 앱, 네. 공짜 앱을 통해 가지고 며칠 만에 투자자들이 몰려가지고 이거는 우리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동학개미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개인 투자자들도 달라붙어가지고 금방 살려놓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 어쨌건 간에 조정을 받긴 받을 겁니다. 받는데 그 시점이 언제나 그 폭과 시점이 문제지.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이 데 같은데 보면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발표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상한 거 실제 경제 데이터가 좋냐 나쁘냐. 네네네. 예, 그런데 지난 10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11월, 12월 들어가면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실제 데이터들이 미국 경우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세계은행도 작년 6월 달으로 세계 경제 한 4.2%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인데 4% 수정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지금 낮추고 있어요. 예, 그런데 주가는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뭐 GDP, 경제통계 모든 경제 지표에 발표가 될 텐데 그렇죠. 또 주가와 한번 비교해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렇게 주가하고 금융의 괴리가 너무 더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조만간 투자자들도 좀 인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 교수님 대표님께서 네. 가치하고 가격, 네. 가치를 한번 조만간 따져볼 시기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를 선반영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실물과 주식시장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실물 경제가 만약에 쫓아오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주식시장의 영향이 예상이 될까요? 그 경제하고 항상 동행하지는 않죠. 주식시장이. 그렇지만은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그 기업들이 되게 독과점 기업들도 많고 독점적으로 그 초과 이윤을 유지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금년 예상이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올라온다고 회복된다고 해도 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금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진다고 해도 전체 기업들의 이 자기자본이익률은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시중 금리보다야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네. 8%. 그러면은 예전에 그냥 평균 수준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회복되는 수준이. 근데 그 8%는 그 뭐 경제 성장 이런 거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죠. 그렇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숫자는. 경제하고 주식시장하고 약간의 뭐 괴리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앞서 나가 있다 기대가. 우리가 2021년 기업 예상을 아주 낙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수는 2021년을 몽땅 다 반영하고 있다. 이런 반영하고도 지금 넘쳐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각 업종으로 보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급하게 올라간 업종들은 조금 과대평가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로는 차별받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네네. 오른쪽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저평가 영역에 있는 업종들이고 왼쪽이 고평가 영역에 있는 업종들이에요.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고평가 쪽에 가 있습니다. 근데도 주가가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 왜냐? 지금 저렇게 이익으로만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주주들한테 얼마나 뭐 그 이익을 환원을 해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상당히 커요. 네네. 그래서 그걸 쉽게는 이제 배당 수익률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삼성전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2.2% 정도 됩니다. 2.2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2.2%를 그럼 시중 우리가 정기예금 넣었을 때 2.2%보다 더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정기예금 넣으면 덜 받죠. 덜 받죠.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2.2% 낮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앞에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는 그 산업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PBR 이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설주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은행주 아직도 저 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온 업종들도 상당히 많고 많이 올라간 바이오 업종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업종 간의 차별화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업종 간의 그 삼성전자는 좀 덜 빠질 것이고 빠진다고 해도 네네. 그리고 그 배당 수익률 매력도 있고 그렇죠. 지금 주가 리레이팅 작업이 주가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한 주가가 뭐 예전같이 뭐 20-30% 빠지는 그런 급락 국면은 나오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동력을 더 얻어서 올라가기에는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작년에 수익률이 좋으셨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좀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출구 쪽으로 약간씩 이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작년에 좀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던 분들은 막판에 조금 급하게 좀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모두들 이제 리스크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뭐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백신과 백신 접종이 되고 치료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사태가 종식된 후에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플레라든지 아니면 혹시 디플레로 가는 건지 이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상현 원장님은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이제 유동성이 끝나는 시대가 오면 인플레로 갈 거라 보세요? 아니면 좀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 보세요? 저는 전자일 가능성이 지금 아직은 있다. 인플레이션? 예. 워낙 많이 풀렸어요. 워낙 많이 어마어마하게 풀려가지고 풀렸죠, 사실.
지금 현재 뭐 물가 상승률이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방역이다 뭐다 해가지고 소비 활동, 내수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승이 안 되고 내수 진작이 안 되고 고용도 지금 어렵고 맞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방역이 아니라 백신이 이제 접종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굉장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뭐 보복 소비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뭐 기다렸던 그동안 못했던 참았던. 그런 소비 심리가 자극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소비에 대한 욕구가 이제 발생이 될 텐데 과연 그게 지금 한 1년 이상 막혀 있던 조금 위축됐던 공급이 그거를 받아줄 수 있을지. 아, 그렇죠. 따라갈 수 있을지. 거기서 만약에 좀 시차적인 차이가 있다 하면은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얘기했던 미국에서는 뭐 경험하지 못했던 뭐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조금 대비해야 되지 않나. 자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 경제는 지금 아직은 오지 않은 받쳐주지 않고 상태죠. 있어요. 예. 소위 얘기하는 K자 형태로 디커플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죠. 자산과 실물의 공조하지 않은. 네, 자산과 실물의 디커플링인데 여기서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방역이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백신이 풀린다 하면은 급속히 예, 여기서 이제 그 수요와 공급 차이가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분명히 일어나지 만들어지는.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와 디플레 전망 어느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디스인플레이션 이 정도라고 디스인플레이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미국은 저는 물가가 상당히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물가 상승을 초래했던 하락을 초래했던 요인들 다 변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가감히 쓰고 있고요. 그렇죠. 아마 경제가 올해는 미국 경제도 3%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싸게 물건을 공급해 줬는데 중국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이 미국에 싸게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작년에가 달러 가치가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한 7% 하락했는데 저는 올해도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예. 수입을 비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조만간 저는 인플레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작년에 소비자 물가 0.5%, 재작년에 0.4%, 뭐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인플레가 오면은 우리나라 물가도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도 한 1% 오르는. 이상으로 오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인플레다운 인플레는 아닌데 미국에서 인플레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금리를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 금리를요. 지금 사실 워낙 저금리, 뭐 제로금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 저금리 상황이어서 예. 금리가 언젠가는 오를 텐데 그럼 그 시점은 언제로 좀 보세요? 저는 미국 금리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 금리, 미 국채 10년 수익률은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같거든요. 1970년부터 작년까지 쭉 보니까 명목 GDP 6.2%, 국채 10년도 6.2%예요. 근데 올해 명목 GDP가 미국이 한 3 내지 4% 성장할 겁니다. 근데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0.95% 지금 안팎이거든요. 네. 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가 올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명목 GDP 성장률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까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대표님께서는 인플레와 디플레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인플레 우려가 약간은 있습니다만 속도가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예. 이게 올라가면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금리를 갖다가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금년 금리 인상하기 좀 쉽지 않다. 오히려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 지금 더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일단은 금년 중으로는 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지고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방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미국의 10년 국채가 어제도 올랐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의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팁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갈 거냐를 그 스프레드로 보는 그런 차트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2%까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 거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이제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 많이 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는 많이 좀 접어야 될 거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그 통화 정책이 일단 역할을 거의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재정 정책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 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앞서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 날 이제 출범을 하고 나면 바이든 민주당 정부지 않습니까?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좀 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돈들이 더 풀릴 것 같고 경기 부양책은 통화 정책하고 좀 달리 돈만 이렇게 완화적인 정책을 했을 때는 경기 쪽으로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하고 실제 실물 경기하고 차이가 괴리가 많이 있는데 재정 정책을 많이 쓰면서 그쪽에다 돈을 써버리면은 실질 수요를 갖다 촉발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약간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페달을 뗄 수는 없고 미국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으로 이제 밀어붙여서 어쨌든 수요가 올라가게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실업이 과연 급하게 떨어질 거냐? 나는 데는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AI도 들어오고 자동화, 공장 자동화도 많이 돼 있고 바뀌고 있죠. 그리고 사회가.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돈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고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경우도 많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그럼 급하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 연준이나 이제 미국 정부에서 실업률이 과연 그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는 그거는 조금 아직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게 미래라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냐하면 실업률이 급하게 떨어져야지 렌트를 막 내고 렌트비를 좀 집주인들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없죠. 네, 근데 이제 렌트비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좀 있기 때문에 렌트가 지금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 우려는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갈 수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뭐 금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 저금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금리를 다시 올릴 만한 시점이 올 겁니다. 언제쯤에 얼만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미국에서는 미국 연준은 2024년까지 일단 잡아놓고 있겠다. 맞아요. 일단 물가 상승률 이거보다는 우리는 완전 고용에 방점을 찍겠다, 집중을 하겠다 해가지고 고용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 해서 쉽게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금년 안에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는 아니다. 네, 우리 한은도 이렇게 보면 국내 경제 외적 변수 중에 선거가 있어요. 재보선이 있고 내년에 대선이 있고. 사실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대선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 경제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가 애매할 거예요. 지금 이 실물 경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고용도 지금 불안한 상태고 이 상황에서 물가 상승 지금 아직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뭐 금리를 인상하겠다 하는 거는 어불통설 같고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소한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 대선 후 그즈음 해가지고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0.5, 0.하고 0.25 사이죠. 미국하고 그렇죠. 한국이. 예, 지금 금리 차이가 조금 있는데 당분간은 이게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올해, 작년,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대출이 발생을 했어요. 뭐 B2다, 영끌이다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리가 정상화됐을 때 이게 가계에 또 충격을 주면 또다시 실물 경제에 또 충격을 주면 오는 연쇄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는 올해 못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언젠간 올라갈 거잖아요. 예, 올해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갈 것이다. 시장금리가. 그것도 우리보다는 미국이 먼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과거 보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보통 보니까 한 6 내지 8개월 정도 시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미 연준 자체에서는 금리 인상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2% 넘더라도 과거 2% 이하였으니까 2% 약간 넘더라도 물가를 금리를 안 올리기 때문에 평균 물가 목표제 아닙니까? 현재를 유지하겠네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는 연방기금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고 시장금리가 오르면 아마 내년쯤 가가지고 저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점도표를 보면은 뭐 최근에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리겠다. 네네네. 근데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이 변하거든요.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12월 그 전도표를 보면은 금리 내리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올리겠다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경제가 나빠지니까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건데요. 적어도 뭐 평균 물가 목표를 도입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올해는 안 올릴 것이다. 근데 내년부터는 저는 좀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러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 뭐 약달러 기조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약달러 기조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아니겠느냐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돈 풀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미국이 돈을 저렇게 떨어지겠죠. 풀고 있는데 달러화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거고 반면에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오히려 경기가 너무 좀 8%까지 올라갈 거라고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망하고 있죠. 오히려 속도 조절 차원에서도 중간에 금리를 조금 올릴 수 있는 정책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오르는 걸 경계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금리하고 중국 금리하고 저렇게 또 금리 차가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중국 위안화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예, 중국 위안화 수요가 더 늘면은 한국 원화 덩달아서 같이 절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미국 달러화는 계속적으로 약세 국면을 이어갈 것이다. 물론 이제 속도 조절은 중간중간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세 기조가 이어질 지금 환경인 거고 이렇게 약세가 이어진다는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이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이나 대만, 한국 이런 데로 돈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구조적인 그 환경이라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좀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화가 급격하게 절상되면 우리나라가 수출 그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기업들의 이익들이 약간 그 마이너스 요인은 있습니다만은 그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주식시장에서의 이 효과들이 외국인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원화가 절상이 되면 이제 경제 신문들에서는 그러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 우려하죠. 엄살 때를 많이 하는데 이미 기업들이 다 이제 먹고 살 방법들을 다 해놔가지고 그 원가에서도 상당 부분 달러화 표시로 원가를 많이 구매하고 해서 자연적으로 내추럴 해지되는 게 있어요. 준비가 좀 돼 있군요. 그런 부분이 돼 있고 그리고 해외 또 생산 기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악영향보다는 증시에서는 좀 플러스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달러 얘기하면은 금 얘기 나와야 되고 유가 얘기가 나오죠. 항상 따라붙는 게. 맞습니다. 달러가 빠지면 금을 사야 되고 뭐 금이 빠지면 달러를 사고 둘 다 안전자산인데 서로 보완적인 뭐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달러 기조는 어쩔 수 없이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드노믹스라고 하죠. 바이든 대통령 제가 느끼기에는 한마디로 바이드노믹스를 표현을 하면은 실용주의.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주의자, 아주 강한 실용주의자 같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실용주의자, 그러니까 안은 부드러우면서 겉으로 굉장히 강한 척을 했던 분이고 반대예요. 바이든 이 분을 보면은 50년 정치를 해서 그런지 노쇠하지만 아주 노련한 분이고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기존의 민주당의 이상적인 정책보다는 그의 표현에 의하면 바이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퍼스트가 트럼프였다면 바이 아메리카 해가지고 수출로 미국 상품을 사라,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해라,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라, 회귀해라 해가지고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가 약하다는 게 그가 추구하고 있는 초기에 집권 초기에 추구하고 있는 이 정책 변화 방향하고도
들어맞고 미국의 실질적인 도움도 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금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금리도 지금 굉장히 낮고 달러 지금 뭐 단 한 가지 달러가 유출되는 그런 염려. 그 달러가 미국으로 뭐 이머징 국가, 이머징 마켓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염려를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는 그걸 위해서라도 포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약달러 정책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종료하겠습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약간 반등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추세적으로 앞으로 4, 5년도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다. 아, 4, 5년요? 예, 그거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2001년에 35%, 예, 2019년에 25%, IMF가 2025년까지 22% 정도로 줄어들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달러 가치 약세라는 거죠. 그럼 미국도 대부채가 너무 많아요. 지금 순대부채가 14조 달러고요. GDP 66%, 그게 2008년에 27%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너무 빠르게 늘거나. 저는 최근에 뭐 금값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른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 가치가 정말 기축통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까? 그런 의문이 있는 거군요. 예, 의문이 지금 들기 시작하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증시에 영향을 줄 요인 딱 하나씩만 꼽아주신다면은 뭐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저는 뭐 금리의 향방 아니겠느냐. 금리. 결국은 미국에서 금리가 어떻게 그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국내 증시를 보면은 백신 접종 시점과 그 영향이 언제부터 발생을 할 것인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국내외 이렇게 보면요, 지금 큰 흐름 중에 하나가 ESG라는 거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리 교수님하고 대표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ESG를 하나의 투자 요인으로 삼는 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뭐 주식이나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고 대체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 기업이나 투자 전략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수님도 하나만 더 꼽아주시죠. 저는 기업 파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네,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네. 부실 기업도 견디고 있는데요. 어제 저 전미 경제학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올해 경제가 회복되면은 더 이상 이렇게 돈을 많이 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부실한 기업들이 정말 많이 파산되리라고 정리될 기업들은 정리가 된다. 네, 정말 올 한 해는 차별화될 것이다. 기업도 증권시장 차별화되고요. 이에 저 미중 무역 전쟁 뭐 최근 조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반기부터 또 격화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앤직설 그 가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강관우 대표, 김영익 교수, 정삼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